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랑 구해줬다가 보따리 뺏길 뻔한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11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늦게 낳은 편이라 지금 현재 5살이에요. 귀여운 여자아이고요. 저희 남편은 저희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못 말리는 딸바보가 되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나요? 그만큼 딸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 남편은 행복해하는데 사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남편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저희도 다른 가족들처럼 따뜻한 집에서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저희 부부의 유년 시절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자기 가족들과도 연을 끊고 살고 있으니 가족이라고 하면 저와 딸이 전부인데요. 그렇다 보니 저에겐 늘 남편에게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이런 동병상련 때문에 시작되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딸과 같은 나이에 새아빠와 함께 살았어요. 제 기억의 새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엄격하신 분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셨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눈칫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늘 소심하고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새아빠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튀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선영아, 고등학교 인문계 말고 실업계 지원하자. 왜? 나 대학 가면 안 돼? 대학까지는 좀 그렇잖아. 엄마가 따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빠 돈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도 나 영어 영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 그러지 말고 실업계 가서 자격증 따고 취업해서 돈 벌어. 여자는 돈 벌다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면 그게 성공이야. 엄마도 참, 그거야 엄마 때 얘기지. 나는 싫어. 그럼 대학 입학할 때 한 번만 도와주는 것도 안 돼? 나머지는 내가 휴학을 해서 돈을 벌든 알아서 할게.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 소리를 해. 지금도 너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최대치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 좀 도와줘. 네가 여기서 인문계 간다고 하면 엄마 눈치 봐야 해. 엄마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싫었지만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제 희망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많이 따면 딸수록 이득이라 저는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도 사춘기라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와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제가 없으면 엄마가 더 새아빠랑 살기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사실 새아빠도 새아빠지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제가 새아빠 눈치를 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는 제 방패막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살짝 이해도 가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해 돈을 모아 혼자 사는 거였는데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3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방학 되면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3 때는 졸업 전 실습처럼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도 나름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원룸 월세 보증금 정도만 마련한 저는 집을 나왔는데 그 뒤로는 거의 고아처럼 살았네요. 가끔 엄마가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안부차 전화를 할 때도 있긴 했는데 엄마 역시 제가 없으니 사는 게 좀 편해진 모양으로 그 전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엄마를 보게 되면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도 그게 더 편하긴 했어요. 그러다 거래처 공장 사람이라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는데 저는 사무실 막내, 남편은 공장 막내라 더 편했더랬죠. 그리고 업무차 심부름을 할 때면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나와 저를 맞아줬는데요. 그러면 우유나 캔커피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샀다며 하나씩 주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공장에 오후 늦게 외근을 나갔다가 그대로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퇴근하냐며 자기가 근처에 맛있는 부대찌개 집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저는 처음으로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 부대찌개는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날은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딱히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게 없음에도 저는 서운했죠.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호감이 많이 있었던 거죠. 조금만 잘해주면 좋았고 또 조금만 서운해도 우울했는데 첫사랑이라 더 감정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계속 저 남자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제 자신이 싫어 마음을 다드려 했는데 그때 마침 회사 언니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 남편과 남편 일행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합석이 이루어졌고 술이 들어가 그런지 남편에게서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저한테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나랑 내 동생을 키워야 했지.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기형이라 걷는 게 불편한데 그래서 더 엄마가 혼자 힘들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릴 때부터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가 돈을 버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엔 점점 나한테만 의지하는 거야. 사실 서울에 괜찮은 곳이 있어서 가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거기도 못 가게 하더라고. 이젠 자기 혼자 못 산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자를 만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무 말도 못했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나 좀 찐따 같지? 미안. 저는 느닷없는 남편의 진지한 고백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 역시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저에 비하면 남편은 힘들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어린 나이라 결혼까지 염두한 건 아니더라도 저런 남자를 만나면 고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향하는 마음을 끝내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차피 힘들게만 살아온 인생인데 조금 더 힘들면 어떠냐. 대신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실컷 있을 수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날 기억도 안 난다는 남편에게 제가 먼저 고백해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진 고백을 하니 남편은 아이처럼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지금도 그때의 얼굴이 기억 속에 생생해요.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저의 직진 고백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이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 만큼 남편이 좋았어요. 남편은 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같이 있으면 배울 점도 많았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남편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 새아빠가 있었지만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걸 비슷하게나마 남편에게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건 아마도 남편이 제 행복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알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준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과 함께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려 노력했고 그러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다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땐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거절했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미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함께 일을 하자고 한 것일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차하면 제가 벌어서 남편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을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최대한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그 생각도 일리가 있다며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함께 일을 하자고 약속했죠.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부디 제발 남편이 말한 대로 사업이 잘 되길 바랬는데요. 그렇다 보니 연애 기간은 본의 아니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 3, 4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남편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고 하도 열정 가득히 매달리니까 저도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5년 차에 접어드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는 걱정한 게 무색하리만큼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수입이 늘어 남편이 말한 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직원을 아무리 충당해도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 저라도 가서 일당 100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저의 수고에 보답이라도 하듯 남편은 제 연봉에도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집도 사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살짝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하고 취미가 있어 취미용품에 돈 쓰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신혼집으로 쓰려고 뷰가 좋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왜 여자들이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렇게 우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받은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처음 만나 연애하고 또 함께 고생한 시간이 떠올라 눈물이 났는데 제가 우니까 평소 잘 울지 않던 남편도 따라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약속했는데요. 그때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허례허식 비용이 아까워서 결혼식 자체를 생략했어요. 어차피 초대할 손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하는 건 좀 나중에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관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결혼 사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거도 아니고 결혼인 만큼 싫어도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결혼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뒷말이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한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는 다른 친정 엄마들과 다르게도 저에게 시집가기 전에 키워줘서 고맙다고 성의 표시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때 제가 제법 돈도 벌고 사는 것 같으니 엄마가 저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덤덤하게 말했는데 독한 것 누가 보면 저 혼자 큰 줄 알겠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재혼하고 너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시집도 가는 마당에 엄마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니. 이래서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고 했지.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죽었다고 해도 너는 찾아올 것도 없어, 이 못된 년아. 아, 나쁜 년. 친정엄마는 저에게 저렇게 욕을 하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한마디라도 잘 살아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친정엄마가 저렇게 나오니 마음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걱정했던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들이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황금알을 낳는 아들을 뺏어간다고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 그렇게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몸져 누우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연애하는 그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저랑 헤어지라고 아들에게 애걸복걸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정말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 알게 되었는데요. 맹세코 제가 일부러 남편의 핸드폰을 본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연신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 손가락에 터치가 되어 전체 대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자에 제 이야기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걸 읽게 되었고 평소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에 전 문자들도 모두 보게 되었는데 손이 달달달 떨렸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저를 싫어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심지어 그 문자에는 거의 인신공격 수준인 글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충격이었죠.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너 생각 잘해. 예전이면 몰라도 이제 너는 걔랑은 급이 달라.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네가 벌면 그때는 걔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왜 자꾸 걔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혹시 걔가 뭐 네 약점이라도 잡은 거야? 저 문자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거 말고도 10년이나 만났는데 너도 새 여자 만나고 싶지 않냐? 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문자를 남길 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한 듯 보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느니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냐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느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흔적이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저런 시어머니 문자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였다면 지금의 저희 가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남편은 정말로 남의 편이 아닌 제 편 같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남편은 지금까지도 늘 제가 1순위인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은 전혀 받지 못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을 떠올리면 조금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저희 둘이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기꺼이 준비해준 신혼 아파트에서 평생 꿈만 꿔왔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살던 집은 월세를 주게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제 명의의 집은 그렇게 세를 주어 부수입 창출에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시 시댁 역시도 월세였는데 시어머니는 평생 소원이 월세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라며 제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주 눌러 앉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막내 장가갈 때까지만 살게. 나도 돈을 모아야 막내 장가를 보낼 거 아니냐. 너도 알지? 우리 막내 장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있다고 하던데 오래 있지는 않을 거야. 나도 아파트에 좀 살아보자. 이렇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박따박 월세 받을 계산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살게 하면 그 월세를 포기해야 했으니 그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는데 그게 남편도 제가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아빠 없이 고생한 거 맞으니까 자기만 괜찮다고 하면 3, 4년 정도라도 우리 엄마 편하게 지내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집을 빌려드리기로 했는데요. 막말로 명의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시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점수 좀 따고 월세 수익은 그 이후에 받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동생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시동생은 그동안 만났던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축하할 일이라 저랑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밥도 사고 그랬는데 저는 살포시 시동생이 결혼해서 나가면 제 집은 다시 월세를 놓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마치 며느리인 제가 당신 집을 뺏는 것 마냥 집을 비워줄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쟤들이 지금 돈이 어디 있겠니? 일단은 지금 사는 집에서 나랑 같이 살면서 쟤들 돈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래도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나도 당장 어디 갈 곳도 없잖아. 설마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을 건 아니지? 네? 물론 그럴 수는 없는데 어머님이 전에는 분명 도련님 장가갈 때까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약속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걸 어째? 그럼 이미 양가 허락받고 날까지 잡은 애들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저는 차마 너무나도 당당한 시어머니 앞에서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뱉을 수는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말이 아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준비도 되지 않았으면서 무턱대고 결혼부터 하겠다니 이건 새 식구한테도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했고 또 동서라는 식구가 한 명 더 제 명의의 집에 살게 된 거니 나중에 나가달라는 말을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자 이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남편이 나서서 약속은 약속이지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쩌냐고 제 편을 들어줬는데요. 그러자 서운한 얼굴로 우물쭈물하다 시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글쎄 자기가 모은 돈을 주식으로 몽땅 날렸대요. 자기 말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벌려고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몽땅 날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미 결혼하자고 동서한테 프로포즈는 했고 이제 와서 물을 수 없기에 본전을 찾겠다고 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다 까먹고 1,000만 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또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집을 나갈 수 없다고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 남편 눈치를 엄청 보셨는데 정작 그 집주인인 제 눈치는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점도 살짝 불쾌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 집 소유자는 내가 아니야. 이 사람이지. 그러니까 부탁을 해도 내가 아닌 네 형수한테 해야 하고 네 형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결혼을 미루든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시작을 하든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형,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그래, 너무하다. 그 집 당장 비워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얘가 대신 빚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얘 새아가 네가 우리 편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럼 나도 갈 곳이 없어서 니들 집에 가야 해. 너도 시어머니 모시고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집 빌려주고 편하게 사는 게 낫잖아. 저는 제가 눈치 볼 상황은 아니었지만 참 곤란했어요. 상황은 대충 알겠고 시동생의 한 어리석은 행동은 참을 수 없이 짜증이 나는데 시어머니 말처럼 그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당장 시어머니도 갈 곳이 없어 저희 부부가 모셔야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그냥 그 집은 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3, 4년 생각한 일이었고 그 안에 시동생이 빚도 갚고 돈 좀 모으면 그때는 좀 수월하게 집을 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만 가족으로서도 불편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길게 기다릴 수는 없고 3년 정도 생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은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저에게 더 잘해줬고 며칠 가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건 그거대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랑 결혼해 제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요. 저희 부부도 형이고 형수다 보니 돈 2,000만 원을 시동생한테 축하금으로 미리 줬어요. 시동생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신혼 초에는 이곳저곳 돈 나갈 것도 많으니까 다른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현금이 낫겠다고 생각해 그리 한 건데 시동생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자 저도 남편도 뿌듯해했는데 그렇게 맞이한 동서는 뭐랄까 가까이하기엔 조금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도 장애가 있는 시동생과 결혼하고 또 시어머니도 모시고 신혼살림을 하니 다른 여자들보다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동서는 불만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시동생 욕, 시어머니 욕을 하며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울기도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동서가 같은 며느리라고 형님이 나한테 의지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서의 마음을 위로해줬죠. 그리고 이따금씩 10만 원, 20만 원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용돈을 보내줄 때도 있었는데요. 이건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저 순수하게 제가 동서를 위해 쓴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선의가 문제였을까요? 동서가 시집오고 1년이 조금 지난 후였는데 동서가 그동안 불만이 많았는지 그걸 한꺼번에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똥이 엄한 저한테도 튀었는데 그날도 저를 무슨 대나무 숲인 양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동서의 말을 듣고 그래, 동서가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럼 도련님이라도 동서한테 잘해야 할 텐데. 우리 도련님이 살가운 구석은 없어. 근데 그건 형인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동서 기분을 풀어주려 애를 썼는데 동서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더러 왜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애당초 이건 형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형님이 맏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인 제가 왜 어머니를 모셔요? 형님도 맏며느리면 그에 맞는 노릇을 해야죠. 동서, 지금 나더러 맏며느리 노릇을 못한다고 하는 거야? 네,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형님은 매사 돈으로만 때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뭐라고? 나는 동서가 힘들다고 하니까 안 된 마음에. 나 참 그러시겠죠.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하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돈으로 그 순간만 넘기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들어보니 형님은 시집와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안 모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형님이 어머니 모시세요. 이제 형님 차례라고요. 동서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내 할 도리 충분히 하고 있어. 집도 빌려드렸지.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보내드리지. 근데 이제는 나더러 시어머니를 모시기까지 하라고?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동서는 내 집에서 도련님이랑 재미나게 살겠다고? 그럼 그냥 공평하게 그 집에서 다 나와.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형님이 집을 빌려줘요. 형님 진짜 웃기시는 분이네? 우리 집은 우리 남편 명의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집이 도련님 명이라고? 누가 그래? 도련님이 그래? 어머님이 그래? 웃기는 건 내가 아니야.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집 명의 확인해봐. 나야말로 황당하다.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집 빌려줬더니. 뭐? 내가 어머니를 안 모셔도 되는 이유? 내가 그 집을 공짜로 빌려드렸기 때문이야. 동서도 따지고 싶으면 뭘 제대로 알고 따져. 그리고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이제 용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아줄래? 내가 감정 쓰레기통도 아닌데 이제 그만하자. 저는 동서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다시는 이딴 전화하지 말라고 쏘아 붙여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동서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가뜩이나 짜증나서 죽겠는데 당연히 그 전화 받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무시했더니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또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글쎄 시동생이 자기가 신혼집을 마련했으니 다른 결혼자금은 동서더러 부담하라고 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집이 있고 시집와서 몇 년 있다가 공동명의 시켜주겠다며 예단도 이것저것 빵빵하게 불렀다고 했는데 그것들만 합쳐도 돈 3천만 원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주 작당을 하고 동서를 속인 건데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 동서가 팔짝 뛸만도 하죠. 그래서 저는 동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시동생이나 시동생 그리고 동서한테 명의를 넘겨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저 나쁜 인간들 하고 같이 욕을 할 뿐이었는데 사태가 사태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저는 동서를 겨우 달래놓고 남편한테 바로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무래도 두 모자가 동서한테 내 집을 핑계로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팍 구기더니 남은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는데 곧장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제 아파트에는 이미 벌써 난리가 나 있었는데 동서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주 못 들어줄 말들이었어요. 제가 제 집을 자기한테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도련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왜 없는 말을 하시는 건데요? 형수가 그랬잖아요. 엄마랑 여기서 살라고. 형도 들었잖아. 야 임마, 너 지금 그렇게 거짓말로 이 상황에 넘겨질 것 같냐? 우긴다고 될 것 같냐고. 네 형수가 언제 그랬어? 너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빚 있다고 그거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몇 년만 더 살라고 해줬더니 이게 아주 형수 집을 날려먹으려고 해?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내가 너한테 뭘 어쨌길래? 너야말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너는 재수씨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떻게 너랑 결혼해준 사람한테 그딴 거짓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남자고 남편이야? 너 안 되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 형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내가 왜 나가? 나는 못 나가.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살 거야. 시동생은 마치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이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남편의 손이 번쩍 올라갔는데 그때 쏜살같이 시어머니가 튀어나와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시어머니는 제 남편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는데 아니, 같은 아들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건지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를 말리며 내 남편 때리지 말라고 큰 소리를 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처음부터 너같이 그늘 있고 음침하네. 며느리로 들이기 싫었다. 다 너 때문이야. 이젠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 하셨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엄마의 양팔을 잡고 제발 이러지 좀 말라고 성질을 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씩씩거리며 저희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서는 자기만 피해자라며 계속 울고불고 하고 있었는데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 되었죠.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는데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꼴을 다 봐서 그런가 이 집에 대한 미련도 싹 사라졌는데 저들을 순순하게 내보내려면 제가 이 집을 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먹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다음날 8시도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요. 들어보니 동서가 간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집을 나간 모양이었어요. 뭐 저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것 같자 다짜고짜 너도 참 애가 매정하다. 우리 아들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 집은 우리 작은 애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이런 사단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 둘째 앞으로 명의 변경해줘라. 그러면 둘째 며느리도 집에 돌아올 거야. 이러다가는 얘니 이혼할지도 몰라. 어제는 나더러 예단으로 받은 거 다 토해내라고 아글아글 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내 집을 뺏어갈 작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곧장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그 집은 팔아서 없애야겠다고 말했어요.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일이 끊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빨리 팔리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자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만큼의 손해보는 차익은 자기가 마련해주겠다고 했는데 남도 아니고 그 돈은 필요 없다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곧장 부동산에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매로 내놓았고 그날 당일부터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줄을 지었나 보던데 어머니에게서 또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그래서 피땀 흘려 겨우 마련한 제 집인데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뺏어가려고 하니 이럴 수밖에요. 저도 아까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더러 악독한 년이라고 막말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차마 쓸 수 없는 쌍욕도 해주셨는데 자기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동생이 왜 불쌍한지 그 이유를 찾긴 어려웠어요. 다리가 불편해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엄청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오히려 자기 아들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는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평생 모를 것 같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기 아들이 이 이상 고생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였죠. 뒤늦게 나타난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시동생이 더 한심한 인간이 된 거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 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더는 미련이 없다고 찰눈을 끊자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이젠 보지 말고 살자고 한 건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한테 집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안 된다고 하고 손절할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게 다 불려시 같은 제가 자기 아들을 뒤에서 조종한 거라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부부를 이혼시켜 놓겠다고 악담을 퍼부으셨는데 남편은 어디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라고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를 붙잡고 있는 손이 팔에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남편 마음은 더 아플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한참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미안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아니라며 자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으니 자기가 미안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막말로 그 집도 내가 누구 덕에 샀는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리고 내 동생도 그렇지. 나는 그놈도 그럴 줄 몰랐어. 당연하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떻게 자기가 어머님 도련님 속을 다 알아?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까지 그러지 마. 그럼 나도 미안해지잖아. 자기가 왜? 자기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도 받지 말고 찾아와도 경찰에 신고해. 우리한테 더는 다른 가족은 없어. 자기랑 나랑 이렇게만 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이는 빨리 가져야겠다고 그때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2, 3일이 지났을까 술에 잔뜩 취한 시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문 열어줄 것 없다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는데 그때 현관문 밖에서 시동생이
자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이랑 형수 대신 자기 엄마를 봉양했는데 그 집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동생 주기 싫으니까 헐값에 팔아버릴 수가 있냐고, 그 집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도착했고 시동생은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는데요. 살다 경찰을 2번이나 보고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찾아와 애절하게 빌기 시작했는데, 이미 계약서도 다 쓰고 계약금도 받은 마당에 이러셔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여지없이 얼굴색을 바꾼 시어머니는 저처럼 독한 년은 처음 봤다, 저 때문에 자기 막내 아들 인생 망쳤다고, 어디 너도 잘 사는지 자기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저런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저는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욕을 잔뜩 먹긴 했지만 제가 정말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막말로 남편이 찰윤을 끊어버린 것에도 저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남편이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친정엄마와 연을 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저런 결정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 옆에서 힘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덥잖은 농담과 장난이라도 남편이 웃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며 온갖 푼수짓도 창피한 줄 모르고 불사했던 저였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런 제 노력을 남편은 아주 잘 알아줬고 그 마음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는 친구처럼 애인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 명의 아파트 잔금을 받던 날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저 때문에 오갈 곳이 없다며 저희가 출근한 상황에서 문을 따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이사 트럭을 밀고 저희 집에 쳐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것을 남편이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자 금방 트럭과 사람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가만 보니 저희가 종종 이용하는 특수 폐기물 업체 사장님 댁의 차량과 직원들이었는데 순식간에 시어머니와 시동생 짐을 나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니 폐기 처분해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눈이 동그래져서는 안 된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필사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생기니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백기를 들었는데 하는 수 없이 당신 오빠가 있는 시골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바로 시골에 계신 외삼촌한테 전화를 걸었고, 상황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남편의 외삼촌은 수학이 넘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 같은 일이냐고 노발대발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다음날 아침 폐기 처분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짐들과 함께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시골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어제와 같은 날이 또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정말 무슨 짓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희 사는 아파트 값이 당시 많이 오른 상태라 집을 파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왔고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지금의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딸을 보면 이 아이는 나처럼 불행하지 않고 온전한 부모의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남편도 저희 딸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저도 남편도 저희의 부모를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던 건지. 그리고 둘이 맹세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딸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자식은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난 거지 본인의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욱 부모인 저희가 더 노력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앞으로 크면서 우리 딸도 저희 가슴에 대못 몇 개쯤은 박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희 자식이니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주는 것 없이 그저 받기만 원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후회하는 날이 꼭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사랑 속에 자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는 반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게 된 사람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질이 급해서 결혼도 누구보다 빨리 하고 이혼도 누구보다 빨리 했다고 이야기하곤 해요. 남들이 깜짝 놀랐던 이혼 속도만큼이나 결혼하는 과정도 속전속결이었거든요. 잠시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형편이 좋지 않은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사회인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기도 전에 소위 말하는 사고를 쳐서 저를 낳으셨어요.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터라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됐고요.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고 직장도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없어졌어요. 그렇게 20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혼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문득 연애만으로는 그 외로움을 채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살이 되자마자 저를 평소 좋게 봐주시던 직장 상사분이 주선해준 소개팅에 나갔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막상 소개팅을 했을 때는 남편에게 큰 관심이나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만남 이후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죠. 관심이 가지 않는 상대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 소홀해질 때가 많았고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음에도 남편은 제게 꾸준한 관심과 연락을 줬어요. 휴일에도 제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만남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 곳을 물어보고 함께 해줬죠.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맞춰주는 사람이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을 맞춰가느라 다툴 필요조차 없었어요.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이 저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에서도 저희가 만나는 모습을 보며 그런 남자는 없으니 잘해보란 소리뿐이었어요. 야, 요즘 그런 남자 없다.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재는데 그 사람은 순수하게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 들수록 조건 맞는 남자는 있어도 성향 잘 맞는 남자는 찾기 힘들다. 그것도 복이야. 친한 친구들마저 그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보니 얼마 못 가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땐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 컸고 그 기분이 좋아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데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던 남편이 갑자기 뒤를 돌아 제 손을 다시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데이트 끝나고 헤어져야 해? 난 당신이랑 헤어질 때마다 너무 아쉬워.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 있을 땐 너무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뭔가 공허하고 쓸쓸한 기분이야. 당신은 혼자 사니까 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둘 다 나이도 있겠다. 우리 빨리 결혼해버릴래? 결혼? 너무 빠르지 않아? 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주변에 저보다 빨리 결혼한 친구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늘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당시 남편과 사귄 지는 6개월이 이제 막 넘었을 때라 이른 감이 있었죠. 우리 나이에 빠르기는. 원래 이렇게 사랑에 눈멀어서 결혼하는 커플이 부부가 되어서도 잘 산대.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 때문에 미뤄지다 결국 결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짧긴 했지만 우리 거의 매일 만났잖아. 이렇게 안 싸우는데 결혼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바보처럼 그 말에 흔들리고 말았어요.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는 제안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죠. 결혼하면 많이들 달라진다던데. 그건 오래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거겠지. 우리가 빨리 결혼한다고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어. 지금부터 결혼 준비한다고 해도 1년은 걸릴 거고. 그동안 당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못 믿어오면 파혼하면 되잖아. 그때 남편의 말이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 다 맞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온전히 믿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친한 지인들에게 갑작스럽지만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혼자로 지낸 기간이 꽤 되었던지라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더라고요. 야, 네 애인 같은 사람 없는 거 맞긴 한데 그래도 결혼은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감이 좀 있지? 근데 어차피 잘 맞아서 결혼할 거면 조금이라도 일찍 하는 게 낫잖아. 미뤄봤자 나이만 먹지.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도 1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아니다 싶으면 물으면 되는 거고. 넌 무슨 물을 생각부터 하고 결혼을 하니? 그냥 좀 심중하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좀 성급한 것 같긴 하다. 남자친구가 벌써 결혼하자고 해? 데이트할 때마다 헤어지기 싫다나? 사실 나도 요즘 남자친구가 많이 좋아져서 헤어지고 나면 좀 울적했거든. 그래, 너희 두 사람이 좋다면야. 처음에는 놀란 얼굴로 말리던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을 아꼈어요. 당시엔 제 말에 설득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친구들이 말을 아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추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물론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저에게도 가정이라는 새 울타리가 생긴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고 수입도 나쁘지 않은 터라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겠다는 자신도 있었죠.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인상 서글서글한 남편을 괜찮게 보셨고 다음은 제가 인사를 갈 차례가 되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시댁에 드릴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챙겨서 남편의 차에 올라탔는데 차가 어느 대형 카페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내려? 커피 마시게?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본가에 바로 가야 하는 거 아냐? 아, 엄마가 집을 안 치워놓으셔서 부담스럽다고 여기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셨어? 여기서? 조금 당황했어요. 아무리 집을 안 치워놨다고 한들 보통 사람들이 다 관례처럼 하는 걸 벗어났으니까요. 제 반응을 보고 남편도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아, 당신 온다고 열심히 치웠는데 좀 부족하게 느껴지셨나 봐. 이사 계획 있으셔서 내가 봐도 집이 좀 난장판이긴 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더군요.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대형 카페에서 이뤄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우, 어서 와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 반가워요. 다행히도 직접 만나 뵙고 나니 걱정과 이유 모를 찜찜함이 금방 사라졌어요. 두 분 모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셔서 긴장했던 마음이 빠르게 녹아내렸거든요.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네,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환이가 이렇게 참한 여자친구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너무 좋으네. 안 그래도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신혼집을 두 사람 대출해서 하려고 한다면서? 네, 아무래도 괜찮은 집에 살려고 하니 대출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지 마. 지환이가 아직 이야기 안 했지? 실은 지환이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려고 하고 있었거든. 신혼집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알기론 남편의 집이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형편인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보자 남편이 머쓱한 듯 웃더라고요. 놀랐지? 나도 얘기 듣고 놀랐어. 엄마한테 집이 한 채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지만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사실 부모님께서 보태주실 게 많지 않아서 최대한 손 안 벌리고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 뭐 그래도 둘 다 대출 내서 좋을 건 없지 않니? 괜히 대출 내지 말고 신혼집으로 그 집 빌려줄 테니까 돈 더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처음에는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더니 제 반응을 보시곤 갑자기 돈 모을 때까지만 그 집을 빌려주시겠다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조금 야속하게 느껴지긴 했어도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은 없던 터라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너무 죄송해서. 월세나 전세하시면 큰돈 되실 텐데 저희한테 빌려주신다는 게. 내가 그 집을 아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준다는 건데 뭐 어때? 안 그럼 니네가 어느 세월에 돈을 다 모으겠어? 이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 한 3년만이라도 살아봐. 그래요, 뭐 뼈 빠지게 대출 갚느니 이렇게라도 도움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요즘 서울 집값도 다시 엄청 올랐잖아. 그렇긴 하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설득에 넘어가 3년 정도만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돈을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생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우, 우리 뭐 하나 보태지도 못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쩌나? 사위 오면 한우라도 구워 먹여야겠네. 사실 결혼하면 집 문제가 반 이상인데. 그래, 그게 해결되었으니 남들보다 고생은 덜하면서 시작하게 됐구나. 참 다행이다. 항상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더군요. 보통은 결혼식 전에 이사를 다 해놓은 터라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을 뺏어주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집 구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너희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 그건 괜찮겠니? 네, 어쩔 수 없죠. 저희도 급한 건 아니니까 기다릴게요, 어머님. 그렇게 결혼식까지는 별 탈 없이 흘러왔어요. 여전히 남편은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나 참 결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집안 배경이 화려하거나 돈을 잘 버는 남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맞춰주는 남자를 만났다는 게 천운이라고 느껴졌어요. 게다가 바라지도 않았던 집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으니 정말 하늘이 절 돕는 것 같았어요. 다만 내심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도 시댁에서 저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만난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한번 만나게 되어도 늘 밖에서 식사를 했고 그럴 때마다 의아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어머니가 집밥을 싫어하신다,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는 걸 답답해하신다 등의 이유를 대가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래도 곧 결혼하는데 시댁집 주소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 영 찜찜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차마 속 편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찜찜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 것보다 판도라의 상자를 굳이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상자를 열었다가
혹시나 지금 제가 믿고 지내왔던 행복이 다 깨질 수도 있으니 두려웠나 봐요. 그 덮어놨던 두려움이 그렇게 커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제 로망들을 실어난 결혼식을 올렸고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희가 앞두고 있는 건 오직 이사뿐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난 바로 다음 주가 이사 날짜로 잡혀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당분간 따로 지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여보, 일주일 있다가 봐. 그래, 보고 싶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사를 가는 날이 되어서야 저희가 살 신혼집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대충 사는 지역만 알고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라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몸을 맡겼는 게 생각보다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보, 여기가 어디야? 왜 계속 들어가?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 맞게 가고 있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니? 들어가는 길이 험하기도 하고 치안도 안 좋아 보이는 골목이라 가면서도 제발 이곳 어디쯤은 아니길 기도했어요. 여길 지나면 사람 살만한 동네가 나오겠거니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차는 얼마 못 가 한 허름한 빌라 앞에 멈추고 말았어요. 내리자. 네? 뭐해 다 왔어. 얼른 내려서 집 봐야지. 얼떨떨한 얼굴로 내려서 시부모님과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다 쓰러져 가기 직전인 6층짜리 집 꼭대기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더군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우리가 큰맘 먹고 여기 주인집 니네한테 주는 거야. 방도 여러 개고 넓으니 쾌적할 거다. 선심 쓰듯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그래도 겉보기와는 달리 안쪽은 괜찮으니 저리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서 그 마지막 희망까지 처참히 부서지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한 빌라의 주인집답게 큰 방도 3개나 되고 2명이서 살기엔 꽤 넓은 집이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안쪽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어머님 말씀과는 달리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이 낡고 휑한 데다 군데군데 벽지까지 벗겨져 있더군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폐가인 줄 알았을 수준이었으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가 말씀하셨던 저희 신혼집일까요? 주인집이라 아래층이랑도 분리되어 있고 방도 참 넓고 좋지? 아, 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집이 손볼 곳이 좀 보여서요. 이걸 어찌 말해야 하나 싶어 최대한 돌려 말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반갑다는 듯 웃으시더군요. 그래? 하긴 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잖니. 사실 이 집이 오래되기는 해서 신혼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은 아니기는 해. 젊은 사람 둘이 신혼집 같은 분위기 내려면 아무래도 여러 군데 손을 보는 게 좋겠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나? 이 집은 넓어서 리모델링만 하면 아주 쾌적하고 궁궐 같을 거야. 마침 네가 전문가라니까 다행이네. 네, 리모델링 맡기시려고요? 하면 좋지? 며느리가 전문가인데. 기다렸다는 듯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에게 주는 집도 아니면서 리모델링은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기는 모습이 원래부터 이런 의도로 집을 빌려주신다고 했나 의심이 들 정도였죠. 정신없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니 회의감이 들었어요. 우중충하고 습한 데다 냄새까지 좋지 않은 집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정말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은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이 집은 무려 공짜로 사는 집인데. 그럼 당신은 대출에 허덕이면서 살고 싶어? 그것보단
나중을 위해서 돈 모으면서 여기에 짓는 게 낫지. 집이 좋진 않아도 넓잖아. 나도 어렸을 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 집은 해도 해도 너무한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이렇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셨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갖고 있는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으로 주신 건데 이 집 이래 보여도 주인집이야. 제일 비싼 집이라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새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비어있는 호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그나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중충한 집에서 살았다간 우울증 걸리겠어. 그래, 그럼 하면 되지. 당신 전문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해봐. 이제 우리만의 신혼집이니까. 근데 이 집을 받을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소유 집인데 함부로 리모델링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지. 오히려 리모델링 해드리면 엄만 좋아하실걸? 근데 그럼 리모델링비는 어머님께서 내시는 거지? 여기 리모델링해서 괜찮게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비용? 당신 회사에서 하면 무료로 어떻게 안 되나? 당신 이제 직급도 꽤 높잖아. 그게 말이 돼? 다 회사 돈 나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무료로 해달라고 해. 내 회사도 아니고. 아, 뭐야. 당신 대표님이랑 친하다며. 그럼 뭐 할인은 어떻게 안 되나? 무슨 할인받을 생각부터 해. 일단 어머님이 리모델링 의사가 있으시면 어머님 집이니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리모델링 해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 내가 말씀드려 볼게. 그날은 밤새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인지 잠이 도저히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리모델링 견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견적? 그거야 뭐 비싸면 비쌀수록 집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니? 그렇기는 하죠. 그래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 사는 게 좋으니까요. 니네 형편에 맞춰서 하렴? 어차피 집값은 아꼈으니 여유는 있을 거 아니니. 이왕 하는 거 새 집처럼 리모델링하면 니네도 더 오래 살 수 있고 좋지? 어머님, 리모델링 비용은 어머님께서 지불하시는 거죠? 저희 집이 아니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리모델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머님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우, 내가 다 늙어서 취향은 무슨. 새집 되면 그걸로 족하지. 근데 리모델링은 니네 능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집도 해줬는데 리모델링까지 내 돈으로 해놔라 하는 건 내 입장에서도 좀 그렇구나. 어차피 그 집 리모델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니네 둘인데 그것까지 시부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네, 어머님. 저희 집이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어머님께서 리모델링 하시면 제가 최대한 어머님 원하시는 견적에서 맞춰서 잘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집에 손대기는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지. 리모델링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 니네한테나 그럴 돈이 있지. 나는 여유가 없구나. 어차피 니네 나가고 세주면 그만인 집인데 신혼집 치고는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니 원하면 리모델링 하라는 소리였지. 내가 내 돈 주고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 나는 됐으니 니네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냅둬라. 어머님께서는 능청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하나둘씩 현실 감각이 깨어나더군요. 전에는 곧 행복해질 거라는 최면에 취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시부모님 댁 역시 저희에게 준 집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당시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의심하지 못했던 거죠. 야, 니네 시어머니 너 통해서 집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한 거네. 너무 속보인다. 절대로 해주지 마. 친구들 역시 시어머니의 의도를 바로 알아채고 제게 조언해줬지만 그 집에서 하루하루 살수록 불행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라 퇴근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조차 휴식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결혼전이 나았다 싶을 정도여서 결국에는 제 성에 못 이겨 리모델링을 결심하게 됐어요. 여보, 나 더 이상은 이 집에 못 살겠어. 내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겠어. 그래, 그러자. 나도 당신이 괜찮은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 집은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신혼부부가 살 공간은 더더욱 아니고 이왕 돈 들이는 거 최고로 들여서 꾸며보자. 우리 집 아니어도 오랫동안 살면 되니까. 남편의 동의하에 제가 직접 담당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 분하긴 했어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에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면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던 웬만한 집값보단 훨씬 저렴하니 남는 장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인테리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야, 결국은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네,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꾸며보려고 해요. 어머, 우드톤? 그런 거 너무 심심하지 않니? 좀 심심해 보여도 깔끔한 톤으로 맞춰놔야 질리지도 않고 오래 가거든요. 이왕이면 유행 안 타는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어차피 돈 들이는 거 좀 요즘 스타일로 하지. 거참 궁금해서 안 되겠네. 내가 너희 회사에 좀 놀러가도 되겠니? 네? 회사예요? 며느리 본업하는 모습도 궁금하고. 아, 어머님. 회사는 고객 외에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어머? 고객 외에 출입 금지면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그 집 주인이잖아. 내가 고객이 아니면 대체 누가 고객이야?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하시길래 인상이 절로 찌푸러졌어요. 하다 회사까지 오겠다니 생각만으로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적당한 핑계로 둘러댔는데도 기어이 오겠다는 어머님을 보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럼 계약서에 서명은 어머니 성함으로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서명? 서명만 내 이름으로 하고 비용 지불은 니네가 하는 거지? 그래야죠. 그래, 그럼 그럴게. 가기 전에 한번 연락하마. 네. 딱히 그땐 이걸 이용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 놓은 거였죠. 그런데 이걸 기가 막히게 쓸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돈 내고 제가 기획하는 인테리어에도 하나부터 10까지 토를 달면서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견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그 의견들이 저희 방향이랑 맞지 않아서요. 아우, 그래도 그 집이 내 집인데 니네 취향으로만 맞출 수 있니? 나는 이런 건 영 취향이 안 맞아서 좀 빼주라. 어머님의 의견에 맞춰 하나둘 조율하다 보니 결국 나온 결과물은 제가 원하던 것과는 180도 다르게 나왔어요. 게다가 이것저것 고급 자재를 추가하고 요구가 많아지니 원래 잡았던 견적보다 비용은 훨씬 비싸게 나왔고요. 어머님이 회사에 오실 때마다 녹초가 된 저를 보며 대표님께서는 안쓰럽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쳐주셨어요. 우리 김 실장이 고생이 많네. 그나저나 견적은 이렇게 많이 나와도 괜찮은 거야? 회사 먹여 살리려고? 저도 그럴 생각은 없는데 어머님이 너무 우기셔서 거절하기도 영 힘들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시어머니 등살 이기는 며느리가 어딨겠어. 걱정 말라고. 김 실장은 우리 우수사원이니까 파격적으로 가격 빼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뿐인 줄 알았는데 대표님은 정말로 깎을 수 있는 가격은 다 깎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덕분에 금전적으로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죠. 공사는 한 달간 진행됐고 공사하는 한 달간은 다시 남편과 떨어져 지냈어요.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사이에서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늘 은근슬쩍 갈등을 피하면서 어머님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이번 일 역시도 웬만하면
엄마 집이니 엄마 뜻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더욱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저만을 위해 다 맞춰주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태도가 싹 변하는 걸 겪고 나니 제가 믿고 있던 것들에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신혼집만 아니었더라면 우린 괜찮았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집은 전과는 아주 다른 새 집이 되었어요. 남편과도 한 달을 떨어져 지냈던 탓인지 화사한 집에서 다시 생활을 함께 시작하니 이제야 비로소 신혼다운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평화마저도 어머님이 방문함과 동시에 깨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집이 좋아도 너무 좋다. 역시 우리 며느리 능력이 좋네. 어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줬을까? 마음에 들어도 너무 마음에 든다. 그치? 엄마 이런 집에 늘 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제 소원 푸셨어? 그럼. 역시 같은 집이어도 인테리어만 바꾸면 이렇게 새 집처럼 된다니까. 너네 적당히 살다가 나가면 이제 월세도 잘 나가겠다. 이 집 팔긴 아깝고 새는 안 나가고 얼마나 고추덩어리던지. 우리 아들 덕분에 팔자 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갖고 계신 집 중에 이 집이 제일 새 잘 나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는 무슨 바보니? 너도 며칠 못 참고 바로 인테리어 한 집이 새가 나가겠어? 아니, 옛날엔 잘 나갔지. 근데 이제 빌라가 너무 노후돼서 그런지 잘 안 나가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죽어도 고생하기 싫어하니까. 넓은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새가 잘 나가는 집이라 세입자 내보내는 게 시간이 걸려서 신혼집에는 늦게 입주를 해야 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게 그날 탄로가 난 거예요. 그동안은 심증만 있고 아니겠지 했던 일이 사실로 판명이 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도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고 이미 알고 있던 눈치였어요. 그날은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반박할 말도 따질 힘도 없어서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전투 의지를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체감했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안 맞는 의견 조율해가며 만들어 놓은 새 신혼집조차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인테리어 한 곳곳에 시어머니의 취향이 묻어있는 것만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행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명절은 지원이네서 모일 거야. 지원이네로 바로 오렴. 네? 어머님, 왜 명절인데 저희 집에서 모여요? 당연히 시댁에서 모여야죠. 예, 그렇게 넓고 좋은 집 놔뒀다가 뭐하게? 방도 많은데 멀리서 온 식구들 자고 가기도 딱 좋고. 그 집이 니네 집도 아니고 내 집이니 모이자고 하는 거 아니니? 이럴 땐 가족끼리 좀 같이 쓰고 해야지. 아무리 어머니 명인 집이어도 저희가 살고 있을 땐 저희 의사를 먼저 물어보셔야죠. 지금은 저희가 집 주인이잖아요. 네가 돈 한 푼 안 내고 그저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 주인이 된 건데 그게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니? 그냥 좀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디가 덧나? 그래 여보, 당신 집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해. 엄마 집은 좁잖아. 좀 더 쾌적한 집에 가족들 초대하면 다 같이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건데 왜 그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희 집을 어떻게든 가족회관처럼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 방해하면서 한술 더 뜨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만 수십 번도 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진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내 책상이랑 왜 다 밖에 나와 있어? 방이 하나 남아서 제 작업실 겸 서재로 두었던 방의 가구들이 다 거실에 흩어져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부터 찾으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방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며느리 왔니? 어머님이 왜 거기서 나오세요? 여긴 제 방인데요. 아우, 얘 또 시작이네.
너 아직도 말 안 했니? 아니, 지원이가 말이다. 글쎄, 나랑 이 사람 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라지 뭐니? 방이 하나 빈다면서. 뭐라고요? 어머님이 가리킨 곳엔 아버님까지 계셨어요.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 짐이 싹 빠진 자리에 시댁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쓰시던 침대와 옷장, 화장대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찌나 지 부모 생각을 하는지 저희들만 좋은 곳에 사는 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또 불러줬지 뭐니. 이래서 자식을 잘 낳아야 된다니까. 아들 덕에 좋은 집에 다 살아보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끝내주게 지었어. 사사기 된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하호호거리며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시부모님을 보니 환멸이 났어요. 뒤늦게 욕실에서 나온 남편을 보니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더군요. 여보 왔어? 아, 얘기 들었지? 그렇게 됐어. 뭐라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됐다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날 순수하게 대하긴 한 거야? 어떻게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 뭐? 당신 제발 말 조심해. 나한테 화가 났으면 나한테만 화내면 되지. 꼭 부모님 욕을 그렇게 면전에 대고 해야겠어? 못 배워먹은 사람 같이. 뭐? 못 배워먹은 건 당신이겠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진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과연 우리 엄마 아빠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줬을까? 아니잖아. 반대할 거 뻔한데 어떻게 사실대로 먼저 말하냐고. 그리고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 집인데 묻으실 것도 없잖아. 솔직히 그래. 엄마 아빠 먼저 모셔오면 당신이 쫓아내지 못하겠지 싶은 생각으로 먼저 모셔왔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당신 때문에 평생 효도 못할 테니까. 뭐라고? 생각해보면 분명 그런 기미가 있었을 텐데 전 그날 그 순간까지도 남편이 그렇게 하늘이 내려준 효자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남편의 본색을 보고 나니 정말 더는 이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할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맞아. 내가 감히 시부모님을 쫓아낼 순 없지. 대신 내가 나갈게. 당신은 평생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은 너나 하겠지. 난 너 같은 효자랑 같이 살 생각 없어. 효도하고 살 생각이면 너 혼자 실컷 해. 난 내 부모한테 효도하고 살 테니까.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캐리어 두 칸에 귀중품과 옷가지들만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남편은 절대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협박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통에 결국 소송을 걸어버렸죠.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서 인테리어 관련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뜻밖의 조언을 얻었어요.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에는 부담하신 주거 개선 비용은 반환받을 수 있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사정을 알게 되신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인테리어 비용 결제 내역과 시공 계약서, 그리고 어머님과 고객 상담 때 나눴던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으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제게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게 되었죠. 말도 안 돼. 분명히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잖아. 아니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 아니었더라도 그건 나로 인해서 혜택을 본 거지. 당신이나 당신 부모가 잘나서 해준 게 아니야. 이혼도 당한 마당에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지. 법원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제게 징징대는 남편에게 한마디 제대로 쏘아준 후 저는 남편과 정말로 헤어졌어요. 연애기간과 결혼기간을 합쳐서 함께 보낸 시간이 2년 남짓밖에 안 되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정말 지독했죠. 남편은 당장 갚을 돈이 없어 고민 끝에 그 싸구려 집을 처분한 모양이었어요.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 지어진 낡은 집이었지만 그나마 인테리어를 새 것처럼 해놓은 덕분인지 팔리긴 했더라고요. 그래봤자 겨우 인테리어 비용 빼면 별로 남지도 않는 가격이었겠지만요. 집을 팔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다시 시부모님이 살던 작은 집으로 옮겨갔고 그나마 있던 재산이 처분되어 버린 탓에 생활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하도 시달렸던 탓인지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지금 저는 회사 근처에 독립했고 더 멋진 싱글라이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신방맞는 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외로움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실은 제 인생이 그다지 외롭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든든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저는 너무 외롭고 불안해서 제대로 사람을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제 옆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할 거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줄 수 없고 급하게 기대서 시작한 관계는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워가는 중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